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세계사 12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 수당제국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수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수당 시기의 구체적인 역사를 배우기 전에 이 수당 시기의 대략적인 큰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왼쪽 화면에 보면 세 사람의 인물이 보이는데요. 선생님이 수당 시기의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을 선정해 본 것입니다. 이쪽에 있는 사람이 당태종 이세민인데요. 이 당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. 한국사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안신성 전투에서 이 패배한 황제로 기억할 수도 있겠습니다. 하지만 당태종 이세민은 이 비록 고구려 공략에는 실패했지만 이 당나라의 화려한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. 이 당시에 당나라의 국력은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력을 자랑했는데요. 이 당태종 이세민이 이 당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당태종 이세민 옆에는 오른쪽에는 이 측천무라고 하는 인물이 보이는데요. 이 측천무라고 하는 인물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 중국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여황제입니다. 그래서 여자로서 이 황제가 된 인물이고 막강한 권력을 자랑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 아래는 이 양귀비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 있는데요. 이 양귀비라고 하는 인물은 이 화면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중국에서 손에 꼽는 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 미모를 바탕으로 해서 이 권력을 장악하고 이 당시 당나라를 뒤흔들었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세 인물이 당시의 수당 시기를 선생님이 대표하는 인물로 꼽아봤는데요. 이 여러분들도 이 중국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 세 인물들의 이름을 들어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이 세 인물을 선생님이 수당 시기를 대표하는 인물로 꼽은 이유는 이 세 인물이 수당 시기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. 그 특징은 이 수당 제국이 혼혈 왕조라는 점입니다. 이 혼혈 왕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. 이 수당 제국을 건국한 지배계급은 이 선비족의 피와 한족의 피가 섞여서 등장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위진남북조 시기에 이 선비족과 한족은 이 자연스럽게 융화되었고 수당을 건국한 건국 집단들이 바로 이러한 혼혈의 귀족 계급이었고요.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이 수당 제국에서는 이 정통 한족 왕조에서 보기 힘든 이 혼혈 왕조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한 점들을 이따가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당태종 시기에는 이 한족 왕조에서는 보기 힘든 이례적인 개방 정책으로 인해서 이 당나라는 이 세계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. 또한 여러분들 중국의 정통 한족 왕조에서는 이 여성들이 권력을 차지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당나라 시기에는 축천무나 양귀비와 같은 여성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데요. 이러한 점들도 바로 당나라가 이 선비족의 피를 물려받은 이 혼혈 왕조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는 이 수당 왕조의 가장 큰 특징인 이 혼혈 왕조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했는데요. 다음으로는 이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제도와 관련된 이 변화를 이야기해야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오른쪽 화면에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? 서로 이 칸막이를 하고 뭔가 열심히 쓰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화면은 이 중국의 이 과거 제도를 보여주는 이 화면입니다. 이 중국의 과거 제도는 이 수나라 시기에 시작되었는데요. 이 시기에 실시된 과거 제도는 당시에 이 엄청난 사회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. 여러분들 이 위진남북조 시기의 지배계층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? 그렇죠. 바로 이 귀족이라고 했습니다. 이 귀족들은 자신들의 가문이 우수하면 그 집에서 태어나면 이 출세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. 그러나 이 수나라 시기에 오면 이 과거제를 실시하면서
이제는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출세를 할 수 없는 이 사회로 변화하게 됩니다. 물론 이 수나라 시기의 과거 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해서 이 한 번에 사회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이제는 실력이 중요한 사회가 되었고 이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지배계층으로 등장하는 이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수나라 시기에 실시된 과거 제도가 이 수당 시기에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 송나라 시기에는 이 새로운 지배 계층을 탄생시키는 이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수당 시기의 가장 특징인 두 가지를 이 첫 번째는 이 혼혈 왕조라는 점을 이야기했고요. 이 두 번째는 이 과거제가 실시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특징들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수나라와 당나라 시기를 공부하면 조금 더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 어떤 역사를 공부할 때 어떤 나라나 어떤 인물들을 이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이 역사를 공부하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. 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지금 배울 이 수당 제국과 우리가 이미 배웠던 이 진안 제국이 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이 여러분들 이 수당 제국과 진안 제국이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?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는가요? 이 수나라는 이 진나라와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. 이 수나라는 일단 나라가 이 진나라처럼 빨리 망했습니다. 그래서 이 수나라가 581년에 건국이 돼서 이 618년에 망했는데요. 그러면 여러분들 나라가 몇 년 정도 유지가 됐는가요? 약 37년 정도가 이 유지가 됐죠. 그래서 이 수나라도 진나라처럼 굉장히 나라가 빨리 망했는데요. 수나라는 이 분열된 시기를 통일한 이후에 이 강력한 집권 정책 및 이 대외 정책을 구현하다가 오히려 이에 대한 반발로 빨리 나라가 망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점들이 진나라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우리가 수나라 다음에 배울 이 당나라는 이 신나라 다음에 등장한 이 한나라와 굉장히 많이 비슷한데요. 이 당나라는 이 한나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수나라의 시스템을 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긴 시간 동안 이를 구현해 나간 왕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진안제국, 수당제국 모두 다 공통점인데요. 이 내부적인 정비 작업을 한 이후에 이 외부적인 팽창을 해 나가는 모습들은 이 네 왕조가 모두 다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한다면 이 수나라와 당나라 시기의 역사를 이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수나라의 성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수나라는 이 북주의 외척인 이 양견이 이 건국하게 되는데요. 이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중에 황제가 된 이후에 이 문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. 이 사람의 출신 배경은 이 사람의 가계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계도인데요. 이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문제죠. 이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선비족과 한족이 혼혈된 이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. 이 양견 가문은 서유의 여러 귀족 가문 중에서도 그 권력이 이 강한 귀족 가문 중에 하나였고요. 이 양견은 이 자신의 딸을 이 북주의 황제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는데요. 그러니까 이 황제의 외척이 되었던 것이죠. 그리고 이 자신의 딸과 이 북주의 황제 사이에서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요. 이 아들이 어린 나이에 황제에 등극하게 되자 이 양견이라고 하는 인물이 북주의 어린 황제의 자리를 빼앗았던 것이죠. 그리고 이 수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. 정리해 보면 이 양견은 자신의 외손자의 자리를 빼앗고 나라를 건국한 것이죠. 그리고 이 수나라는 이 양견이 죽으면서 그 아들이 황제를 잇게 되는데요. 그게 바로 이 양제입니다.
이 양제 시기에는 이 무리한 토목공사와 그리고 이 고구려 원정으로 인해서 수나라는 빨리 망하게 되는데요. 이 수나라를 이어서 이 당나라를 건국한 인물이 당고조 이연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. 근데 이 수양제와 당고조 이연은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실은 이종사촌 관계인데요. 그러니까 이 양제의 어머니와 이 고조의 어머니가 서로 자매 관계인 것이죠.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서로 이종사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수나라의 건국 집단과 이 당나라의 건국 집단은 이 거의 한 집안이라고 봐도 될 정도이고요.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들 집단은 이 순수 한족으로는 볼 수 없고요. 이 선비족의 피와 한족의 피가 동시에 흐르는 혼혈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가계도를 통해서 이 수나라와 당나라의 건국 집단이 이 선비족과 한족의 피가 동시에 흐르는 이 혼혈 집단이라는 점을 살펴봤는데요. 이러한 특징들이 실은 이 수당 시기의 역사에 이 잘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한 특징이 어떻게 잘 드러나는지는 앞으로 수나라와 당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양견은 이 수나라를 건국한 지 이 8년 만에 이 남북조를 통일하게 되고요. 이 통일 이후에는 기존에 분열되어 있던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이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게 됩니다. 그 정책을 살펴보면요. 먼저 이 율령을 반포하게 되는데요. 이 율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요즘으로 따지면 뭐에 해당될까요? 여러분들 이 율령이라고 하는 건 요즘으로 따지면 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존에도 율령을 사용했지만 이 율령 체제가 이 전형적으로 완성되고 이러한 율령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해 나간 것이 이 수당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율령이라고 하는 걸 반포해서 기존에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다시 정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국가 시스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세금과 국방인데요. 이 현대 국가에서도 실은 이 세금과 국방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수나라에서 이 세금과 국방에 대한 시스템이 이 균전제와 조용조, 이 부병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균전제와 조용조, 부병제는 일종의 이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균전제와 조용조, 부병제라는 제도가 각기 떨어져 있는 제도가 아니라 이 하나처럼 이 유기적으로 이 연동되는 제도라는 점이죠. 그래서 쌤이 이 세트라고 하는 표현을 해봤는데요. 이 균전제라고 하는 제도는 이 북이의 역사를 배우면서 쌤이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국가가 농민에게 이 토지를 지급한 제도이고요. 이 조용조라고 하는 건 이 농민이 이 토지를 받은 대가라고 해서 국가에 내는 세금인데요. 이 조라고 하는 건 이 토지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하고요. 이 용이라고 하는 건 이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조라고 하는 건 국가에 이 특산물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이 부병제라고 하는 건 이 군대에 가야 되는 의무를 이야기하는데요. 그 대상은 이 21세에서 59세까지의 성인 남자고요. 이 3년에 한 번 징집이 됐다라고 합니다. 이 사람들은 이 평상시에는 이 농경에 종사를 했지만 이 농한기에는 이 군대에 복무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이러한 제도가 이 부병제인데요. 그러니까 당시 농민들은 이 균전제를 통해서 토지를 지급받고요.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조용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요. 또한 이 군대에 가야 되는 의무를 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수 문제는 이러한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게 되고요.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과거제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. 과거제는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배우면서도 많이 들어봤죠. 그래서 과거제라고 하는 건 국가의 관리를 이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제도죠. 이 수문제가 과거제를 시행했던 이유는 이 위진남북조 시기에 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문벌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요. 이 기존의 귀족들은 실은 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출세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실력을 갖출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.
그런데 당시 과거 시험은 공정성이라든가 이 귀족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관료로 진출하는 등 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. 그래서 이 당대에는 이 아직까지는 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은 이 귀족 세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들이 점차 개선돼 가면서 이 송나라 시기에는 이 실력을 가지고 출세를 하는 새로운 지배계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. 이 그들을 이 사대부라고 부릅니다. 이 사대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송나라 시기에 가면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이 숙문제를 이어서 황제가 된 인물이 이 수양제인데요. 이 수문제의 아들입니다. 이 수양제라고 하는 인물은 이 중국사에서 이 진시황과 더불어서 폭군의 이 대명사로 불리는 인물입니다. 그 이유의 한 가지가 이 사람의 즉위 과정과 관련이 있는데요. 이 수양제는 자신의 아버지인 이 수문제를 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황제 자리의 경쟁자였던 자신의 형을 또한 살해하고 즉위한 인물입니다. 이러한 이유가 수양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. 그런데 이 당시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이 형제를 죽이고 황제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러한 모습들은 이 중국의 한족 왕조에서는 실은 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이 당시에 수나라와 당나라의 황제들이 실은 이 유목민족들의 피를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. 그리고 이 수양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대운하라고 하는 엄청난 토목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. 당시에 완성된 이 대운하를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요. 이 화면은 이 당시에 완성된 운하를 이 지도에 나타낸 화면인데요. 이 중국의 경제 중심지였던 강남과 이 소비 지역이었던 화북과 이 수도 지역을 연결하는 이 물자 유통의 허브가 바로 이 운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운하는 이 무려 4,800km의 거리로 이 운하를 건설하는 데만 이 6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. 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이 운하 공사에 한번 끌려가면 이 죽기를 각오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운하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피와 땀이 서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화면은 이 수양제가 이 용선을 타고 이 남쪽 지방을 순행하는 모습입니다. 이 순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 황제가 어느 지역을 이 방문하는 걸 이 순행이라고 합니다. 이 수양제가 탄 배가 바로 이 용선인데요. 이 용선의 이 한가운데 이 수양제가 있겠죠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흥미롭게 볼 거는 이 배를 이 사람들이 끌고 가는 모습을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이 운하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이 강을 통해서 배들이 이 자유롭게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 사람들이 배를 끌고 가는 모습이죠. 그래서 당시의 운하가 이 배의 힘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이 불완전한 이 운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 배는 이 그림으로는 이 작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크기는 엄청나게 큰 크기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배 높이가 이 14m 정도고요. 길이가 60m 정도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 노를 젓는 인부만 해도 이 8만 명이 탔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황제가 행차하는 모습이 정말 이 엄청난 광경이었겠죠. 그리고 이쪽에는 배가 한 대 더 있는데요. 여러분들 이 배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요? 그렇죠. 이 황제가 가면 당연히 이 황후가 같이 따라가겠죠. 그래서 이 배는 이 황후의 배였다라고 하고요. 이 앞에 모습도 용이 아닌 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 황제가 한번 행차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되고 이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었겠죠.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 대운하가 이 황제의 유랑거리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. 그러한 점들 때문에 이 수양제를 이 폭군으로 비난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 이 역사는 선생님이 누구의 기록이라고 했는가요? 역사는
승자의 기록이라고 했죠. 그래서 이 수유양제가 정말로 이 자신의 이 유랑거리를 위해서 이 대운하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 대운하는 당시에 중국의 경제 상황에서 반드시 이 필요한 사항이었는지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것은 이 현재의 운하의 모습인데요. 이 배들이 이렇게 이 강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이죠. 그리고 이것은 더 넓은 이 운하의 모습인데요. 이 배가 이렇게 또 운하 사이를 지나가고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국 여행을 가면 여러분들이 이 한 번쯤은 이 운하를 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운하를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운 역사적인 사실도 한번 떠올려 보고 그리고 이 운하가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현재 대운하의 모습은 이 수나라 시기에 만들어진 운하가 아니라 이 명나라 시기에 만들어진 대운하의 모습입니다. 실은 이 수나라 시기에 만들어진 운하는 이 송나라가 이 몽골의 침입을 받으면서 쫓겨 내려오면서 당시에 이 운하를 이 몽골이 사용할까봐 이 운하를 파괴하면서 남으로 피난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송나라 때 이 수나라 시기에 만들어진 대운하는 많이 파괴가 되고요. 이 운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이 명나라 시기였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운하는 이 명나라 시기에 이 대운하라고 하는 것이죠. 수양제는 이 대운하 건설과 같은 이 내부의 정비 작업을 완성한 이후에 이 밖으로의 팽창도 시도하게 됩니다. 그것이 이 북으로는 돌고를 공격하고 남으로는 이 베트남인 안남을 공격하게 됩니다.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 고구려 원정을 하게 되는데요. 실은 이 고구려 원정은 이 실패하게 되면서 수나라가 멸망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. 이 고구려 원정을 이 지도에서 살펴보면요. 이 수나라의 고구려 원정을 지도로 나타낸 화면인데요. 이 수나라는 총 고구려를 4차례 침입했고요. 우리가 이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이 유명한 전투는 이 2차 침입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. 이 수나라는 이 고구려의 이쪽에 있었던 난공불락의 요동성을 공격하게 되고요. 실은 이 요동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실은 이 요동성을 우회해서 이 평양성으로 바로 진격하게 되죠. 그러나 이 평양성에서의 평양성 공략은 실패하게 되고요. 이 시일이 지나서 이 다시 이 중국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 청천강에서 그 유명한 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라고 하는 전투가 벌어지죠. 이 살수대첩은 이 수나라의 병사가 살아 돌아간 숫자가 이 매우 적었다는 걸로 봐서 이 고구려가 크게 이 수나라를 무찌른 전투였던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이 수나라는 이후에도 계속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는데요. 이 고구려 원정이 계속 실패하면서 이 각지에서 반란이 이어지게 되고요. 이 반란을 당시에 산시 지방의 지방관이었던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정하면서 이 당나라가 건국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수나라의 짧은 역사가 마감되게 되는 거고요. 이 당나라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화면은 이 수양제의 무덤입니다. 여기 자세히 보면 이 비석에 수양제 능이라고 돼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진시황 능도 봤지만 수양제 능은 굉장히 좀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든가요? 이 관리도 잘 되지 않고 굉장히 좀 초라한 모습이죠. 이 수나라 그래도 황제의 무덤인데 이러한 수양제의 무덤의 모습은 실은 이 수양제에 대한 이 평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양제는 이 스님이 이미 이야기했지만 이 중국사에서 굉장히 이 폭군으로 꼽히는 황제입니다. 대운하와 같은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한다든지 이 대규모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면서
이 나라를 이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런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죠.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도 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황제 중에 한 명인데 그런 평가가 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이 무덤도 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러나 선생님은 약간 수양제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도 보입니다. 이 지나치게 이 부정적으로 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. 그래서 이 수양제가 지나치게 이 나쁜 인물로 기록된 거는 이 수나라 이후에 등장한 이 당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. 이 당나라 입장에서는 전 왕조였던 수나라에 이 잘못이 많아야 이 자신들이 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걸 합리화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수양제를 좀 이 나쁜 인물로 이 기록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대운하라고 하는 것도 이 수양제를 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 정책이기는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대운하 건설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 발전한 강남의 경제력을 이 수도나 이 하북 지역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면서 이 수양제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역사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이 수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. 오늘 과제는 여러분들이 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특별히 이 과제를 내주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과제 제출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